도전했는데요. 저희 퇴근길 민주시민 두 번째 강의 강사님 오셔서 숨 돌리실 틈도 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충북 참여연대 퇴근길 민주시민교육 두 번째 강의 진행을 맡은 저는 충북 참여연대 최신아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1단계로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조금 아직은 좀 조심하려고 해서 굉장히 엄선한 참석자들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거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유튜브 강사님이 다행히 허락해 주셔서 유튜브로 또 페이스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함께 봐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고요. 혹시 뭐 관련돼서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공유해 주시면 현장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께 되게 불편한 데서 서 계신데 빨리 하겠습니다. 네, 강연 주제 부탁드리면서 유권자들이 정치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꾸 유영교님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정치인들 생각하면 굉장히 본인들은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조금 멀리 떨어진 입장에서는 하게 되기도 하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정치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 지역이 제대로 돌아갈까? 정말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또 고민, 또 궁금했던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약간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어떻게 알고 싶은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하고 이 자리를 부탁을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 강연 이끌어주실 정치발전소 조성주 상임이사님 이게 강연이 있다라고 회원님들한테 소개드렸더니 저희 그 회원분의 한 분이 10줄에 넘는 굉장히 긴 글로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드리진 않고 저는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만 일단 간단하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맡고 계시고요. 그 관련 소개글에서 제가 조금 인용을 했는데 노동과 민주주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팟캐스트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팟캐스트의 애청자로서 역시 팬심 가득한 마음으로 오늘 모시게 됐고요. 구체적인 소개 말씀은 이사님께 직접 청해 듣고 또 관련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방송용이라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최신아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성주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치발전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요.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주로 노동과 민주주의 문제를 많이 관련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청년들 또는 비정규직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언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도 했었고요. 국회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했었고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노동행정, 즉 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를 조율하고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발전소라는 곳에서 어떻게 노동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를 같이 결합을 시켜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내려오면서 이제 인사 드리고 앉아서 해도 될까요? 제가 내려오면서 원래 그 고속버스가 6시 반에 고속터미널 도착으로 이제 대충 되어 있어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맵을 켜봤더니 여기까지 한 20분이면 택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차가 막히지 않겠지? 청주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청주 도시를 과소평가했구나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제가 민주주의 정치 그리고 현실 정치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가 있잖아요. 또는 뭐 사실 지방의회도 같이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기본적으로 입법부라는 이제 정치의 어떤 의회 공간 역할을 지방의회도 국회도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관련된 강의를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사실 제가 하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이야기들이랑 너무 다른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주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저는 그게 상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편견일 수 있다. 선입견 같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선입견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주변에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나 자기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나 자기가 보는 어떤 텍스트 책이나 이런 거에 나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도 상당히 많고요. 알게 모르게. 근데 나도 모르는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나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좀 이따가 이제 드릴 이야기들은 조금 아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상식이랑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난 그래도 저는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강의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둘 거니까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아요.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토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 하면 우리는 되게 소중한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민주주의 하면 한국 사람들은 뭔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라는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정권, 군사 독재 정권을 겪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직접 피를 흘리며 힘으로 쟁취해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지켜야지, 이런 이제 경향성이 되게 강해요. 근데 이거는 한국적 역사의 맥락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사실 똑같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에 가면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인식은 사실 그 나라 시민들은 별로 없어요. 민주주의는 그 나라에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입견 얘기할 때처럼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겪은 역사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이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이 단어나 느낌도 완전 다른 거예요. 정치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느낌도 다르고, 국회의원 하면 떠오르는 이 느낌이나 이미지, 생각도 다 다른 겁니다. 그 나라, 그 국가, 그 제도, 그 사회의 어떤 그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경향성이 강하면요. 민주주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면 좋은 것.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구체적이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의 집합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좋은 것. 그리고 지켜야 될 것. 근데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그럼 민주주의가 뭡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사실 한국인 시민들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거를 잘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시민들만이 아니라 미디어,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길래 지켜야 되는 것일까? 뭐길래 좋은 것의 어떤 집합체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뭘까요? 사실 민주주의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지켜야 될 것, 좋은 것,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하고 반하게 들릴 수 있는 건데, 민주주의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인류가 고대로부터 되게 다양한 정치제도를 많이 해봤어요. 왕정도 있었죠. 왕이 다스리는 방식도 있었고, 귀족들이 다스리는 어떤 정치제도도 있었고요. 되게 다양한 정치제도를 해봤는데,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는 그 수많은 정치제도들 중에서, 또는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제도들 중에서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뭐냐? 가치지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그 정치제도 안에 어떤 지향하는 특정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훌륭한 제도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있는 제도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 안에 무슨 내용물이 있어서
민주주의는 좋은 것, 무슨 내용을 보고 우리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뭐 음식을 먹더라도 과자 봉지를 뜯었는데 그 안에 뭔가 이제 내용물이 있어야 이게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우리가 얘기할 것이 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도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정치제도 자체에 있어야 우리가 좋은 것, 나쁜 것,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텐데 민주주의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절차와 제도는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가치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약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내용물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조금 극단적으로 껍데기만 있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껍데기만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에서는. 근데 이건 역설입니다. 제가 이 정치 관련된 강의를 할 때 또는 우리가 정치와 민주주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제일 주목해야 되는 단어, 그리고 이래서 정치가 재밌구나 또는 이래서 민주주의가 좋구나, 세상이 흥미롭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단어는 역설, 아이러니, 모순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두 개가 맞지 않는데 오히려 뭔가가 되는 것. 사실 정치의 묘미는 거기에 있고 민주주의 정치는 특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훌륭한 제도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왕정이라는 것은 그 정치 제도 안에 있는 가치 있잖아요. 그 제도의 가치를 누가 정하죠? 왕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왕은 어떻게 정해지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족제는 어떨까요? 그 가치를 누가 정합니까? 귀족이라는 신분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는 그 가치를 누가 정합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논쟁하고 토론하고 선거에서 투표해서 그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이번 4년간 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5년이니까 이번 5년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 서로 투표란 이게 이럴 때 쓰는 원리가 다수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다수결 이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또 경향이 되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절차와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민주정의라고 원래 부르거든요.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안에 여러 원리들이 이걸 작동시키는 원리들 중에 하나가 다수결입니다. 왜 다수결이 나왔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한번 뭔가를 하나를 결정하긴 해야 되니까 그때 다수결 원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수결을 하면 그래 어쨌든 51%만 얻어도 우리가 진리야 이건 아닙니다. 다수결이란 민주주의에서 작동시키는 다수결이나 원리는 반드시 하나하고 같이 몇 가지 원리하고 같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몇 가지 원리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임기입니다. 다수결로 이겼다고 평생 해먹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한 번 하고 죽을 때까지 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한 번 다수결로 한 번 선거 이겼다고 종신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다수결로 이번에 정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하자? 진짜 그게 맞았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해보자. 이게 선거입니다. 원래 선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민들이 여러 의견을 가지고 한번 결정을 한 다음에 운영해보고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미국은 하원의원 선거 임기가 어떻게 되죠? 국회의원 선거 우리로 따지면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2년. 옛날에 민주주의가 초창기 때 미국이나 민주주의를 먼저 한 나라들은 국회의원 임기가 1년마다 뽑았어요. 거기도 의원을. 매년 했어요. 매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소모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국회의원 선거 매년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신나는데 우리가 국회의원 이제 매번 선거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잘 평가하고 할까? 사실 하다 보면은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시민들의 피로도가 커지면서 오히려 정치를 시민들이 멀리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향성이 있으면 이게 임기라는 것도 시대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요거랑 같이 간다. 근데 요거 전에 또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다수결 전에 되게 중요한 원리는 여러 의견들 중에 어떤 의견이 우리가 이번 임기 동안 다수인지를 선택하려면 그것이 가능하려면 전제가 뭐가 있냐?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리가 있어야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의견은 얘기하지 못하게 해놓고서 우리끼리 해서 투표해서 다수결에 결정됐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성립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결 이퀄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원리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약간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제가 뭐 초등학생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같은 데서 애들이 다수결의 원리만 이렇게 자꾸 습득하다 보면 그냥 다수만 먹으면 하나라도 먼저 다수만 먹으면 숫자가 마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라는 아까 평가에서 민주주의라는 원리는 51%만 선거에서 표를 얻어도 다수잖아요. 그렇죠? 다수결에선 다수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51%만큼만 그 의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51%만큼만. 그럼 49%가 있잖아요. 나머지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49%. 그러면 그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에서는 이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49%의 의견도 고민해가면서 사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없는 게 아니니까. 다만 이 의견을 책임지고 하는 그 임기 동안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51%의 다수가 그 의견대로 운영하면서도 모두 져야 된다?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러니까 다수결이라는 건 그 의견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원리들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안은 굉장히 텅 비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시민들이 결정해서 여러 원리, 다수결, 표현의 자유, 의견 개진의 자유, 시민들이 어떤 내용물을 그 안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제도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움직여질 때도 있고요. 사회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때도 있고, 사회에 사실 민주주의 정치가 사회에 안 좋은 효과를 낼 때도 있어요. 왜? 그 시민들이 그 안에 내용물들을 이상한 내용물을 넣으면 그 제도는 당연히 사회에 안 좋은 결과를 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나타났던 독일의 히틀러. 히틀러는 독재를 하지 않았어요. 히틀러는 민주주의 정치 안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고 집권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한 지도자였어요. 시민들이 원한 내용을 얘기했고요. 시민들이 열광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저기 너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는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들이, 이 진짜 노동자나 농민들이나 가난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있다. 독일 국가를, 독일 민족을 흐트러뜨리고 있다. 누구와 손잡고? 유태인과 손잡고. 이렇게 하면서 독일 시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고 국가를 운영한 게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시민들이 독일이 민주주의 선진국인데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안에 히틀러라는 내용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나치즘, 파시즘, 나치즘이라는 내용물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무려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게 되고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안 좋게 갈 경우에 가장 나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일 수도 있어요. 왜? 시민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지 사실 굉장히 모르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한국의 시민들, 저는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시민들은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수결로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는 이제 탄핵이 있었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다수결로 찍었어요. 다른 시민들이 찍은 게 아니에요. 같은 한국 사회에서 다수결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어서 자기 편끼리 찍는 경향성이 있지만 그러면 매번 똑같은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히틀러를 찍은 시민들이 그 전에는 독일의 다른 민주 정부를 또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하거든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사실 지금 이런 강의나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이따 강조드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논쟁해봐야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쉽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휘둘려요. 저 같은 사람도, 저는 뭐 당연히 휘둘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혼란 속에서 나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휘둘리게 마련이에요. 예. 물건 사실 때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마트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엄청난 이 세일이나 뭐 이런 거에서 막 했다가 내가 이제 엄청나게 사오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이걸 왜 샀지? 이런 후회해 보신 적 없나요? 또는 인터넷에서 뭐 하시다가 클릭하시다가 진짜 쓸데없는 거 막 이렇게 쇼핑하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처럼 휘둘리는 거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현대까지 굉장히 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18세기 정도까지 19세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약간 그 비아냥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였어요. 민주주의 하자고 지금? 너 설마 민주주의 하자는 거야? 마치 한국에서 너 지금 독재하자는 거야? 라는 말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되게 어리석은 거, 위험한 거. 이런 정치제도의 대표가 민주주의였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어떤 가치가 없다는 건 그만큼 거기 뭐가 갑자기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알아?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하다 보니까 장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의외의 장점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장점 제가 뽑는 건 사회를 통합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또 의외로 한국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정치의 좀 장점으로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지점인데요. 정치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정치의 효과. 사회를 통합시킨다는 게 뭘까요? 사회가 분열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사회가 분열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쪼개져서 서로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사회를 분열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정치나 사회에 반영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렇잖아요. 누구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 그럼 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불만이 쌓이고, 그쵸?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테러가 되기도 하고, 우리로 따지면 그게 테러로 발전하기도 하고, 뭐 어떤 폭동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증오를 발산하기도 합니다. 소외가 있을 때 당연히 불만이 폭증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정치제도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 전에 귀족제에서는 평민들에게는 정치에 참여권이 없잖아요. 정치는 귀족들이 하는 거였으니까, 귀족제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평민들의 불만이 우리 정치에 자기 참여권이 없으니까, 정치라는 게 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쵸? 한 사회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결국 정치인데, 경제적 자원이든 정치적 자원이든 문화적 권력이든. 그런데 평민들은 귀족들만 참여할 수 있고 평민들이 참여할 수 없으니까 평민들의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귀족제 사회일수록 폭동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별로 폭동이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일어날 때가 있지만, 왜? 표를 주잖아요. 민주주의는 이런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생각보다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왜? 하루에 16시간씩 노동을 했거든요. 5살, 4살짜리 아이들도 공장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했거든요. 아동 노동이 금지가 없었어요. 임산부들도 밤새 노동을 해야 됐었거든요. 노동법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아예 노동법이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시행되고 산업화가 됐는데, 그럼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일을 하는데 노동법이 없으니까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투표권을 쟁취하고 나서, 이게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건데, 1인 1표의 투표권을 받고 나서 노동자들이 당연히 나에게 투표권이 있으니 뭘 요구하겠어요. 자기들이 투표할 때. 이제 하루에 8시간만 일하자. 적어도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공장 굴뚝에 들어가서 굴뚝 청소를 하는 일은 아동 노동은 시키지 말자. 임산부에 대한 어떤 이런 노동은 규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태아를 위해서라도. 이런 노동법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노동자들이 투표권이 없을 때 불만이 이게 계속 쌓이다가 폭동이라는 형태로, 사회가 분열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투표권을 주고 나니까 이것을 제도에 반영시키잖아요. 100% 만족되지는 않습니다. 100%의 만족은 없지만 일정 정도 반영이 되니까 그 사회에서 어떤 물리적인 폭동이나
분열이 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 통합의 효과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두에게 목소리를 주면서 사회를 통합시켜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정치가 안 좋아질 때 어떤 거냐? 나에게 투표권은 있지만 정작 내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때. 우리 시민들이 정치가 진짜 나빠 지금. 정치가 나빠졌어. 정치에 불만을 많이 가질 때는 언제 정치에 불만을 많이 가지냐면요. 나의 삶에 관련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이 되지 않을 때. 한국 시민들이 정치에 유난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한국 정치가 한국 시민들의 삶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 때. 이럴 때 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치 자체, 완전 민주주의 정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 그 다음에 여성들 또는 농민들, 다양한 계급 계층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민주주의 정치 안에 들어오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민주주의 정치가 이게 더 나은 정치제도인데 라고 학자들도 인정하기 시작했고 정치인들도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회가 이걸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정치제도, 그러니까 괜찮은 정치제도라고 얘기하는 그 규정된 건 시민들의 그 안에 좋은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가능한. 근데 나중에 이제 또 히틀러가 한번 나오게 되니까 민주주의를 잘못 운영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또 한번 반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 민주주의의 원리와 민주주의 정치가 실제로는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민주주의 정치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특징들을, 여기가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의 특징을 몇 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뉴스를 보다가 정치 뉴스가 나오면, 또는 제가 지금 여기 택시 타고 왔지만, 택시기사분들이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시민들이 하는 얘기, 정치인들 맨날 쌈박질만 한다.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민주주의 정치의 원리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정치인은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직업이란 말이에요. 정치인은 뭘 하는 직업일까요? 싸우는 직업입니다. 직업이 싸우라고 있는 직업이에요. 누구 대신 싸우라고 있는 직업일까요? 시민들 대신 싸우라고 있는 직업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민주주의 정치는 안에 내용이 비어있다고 했어요. 그 내용은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논쟁하고 토론해서 다수결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의견이 큰지, 의견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수백, 수천 가지의 의견이 있을 거잖아요.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뉠 수 있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검찰개혁을 두고 얘기할까요? 나는 지금 정부가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어떤 분들은 아니 검찰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 수백 가지 의견이 있어요, 사실은. 그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그쵸? 근데 한 사회의 환경, 노동, 경제, 기업, 얼마나 하면 우리는 남북관계, 외교, 모든 것마다 의견이 각양각색일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시민들이 토론하고 논쟁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치인이 없이 이걸 논쟁하고 토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 경제생활하고 이 삶을 꾸려나가기도 바쁘고 힘든데,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회사도 가야 되고. 근데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아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입장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시민들끼리 싸우라고 하면 시민들의 삶이 가족에서 친구들 사이가 다 싸우고 논쟁하고 이렇게 되겠죠. 정치인은 왜 있는 직업이냐면, 시민들 대신, 이 효율성을 위해서 시민들 대신 당신들이 싸우세요. 우리가 당신들 뽑을 테니까 의견에 따라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국회라는 곳에, 의회라는 곳에, 우리는 국회라고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은 의회라고 합니다. 의회에 가서, 입법부 의회에 가서 논쟁하세요. 정치인들끼리. 싸우세요라고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는 틀린 말. 그럼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치인들이 안 싸우잖아요. 안 싸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가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조용한 의회는 언제였을까요? 우리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국회가 제일 조용했습니다.
싸움이 없었어요. 히틀러, 나치 때 국회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하는 거예요. 북한의 입법부라고 얘기하는 인민회의는 99. 논쟁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아니 그런데도 나는 정치가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싸우는 게 불만인데, 자, 여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싸울 때 중요한 문제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싸우거나 내 삶과 별로 관계없는 문제로 싸우니까 도대체 저 싸움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 이 아리송한 이럴 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로 싸워야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그 시간을 허비하고 그 수많은 자원을 허비할 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로 싸워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트릭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민주주의 정치는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갈등, 공익광고 없으면 이제 갈등이 없는, 갈등을 줄여야 됩니다. 갈등이 없어져야 됩니다. 좀 갈등이라는 게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갈등이 있으면 뭔가 그 조직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정치학자들, 민주주의 학자들은 또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역설, 모순, 아이러니가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주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는. 갈등이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갈등이 민주주의의 엔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건 뭐 좋은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라고 합니까? 싸움 구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불구경이라고 우리가 속담에 있는데 사실 화재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건 정말 힘든 일이고 얼마 전에 울산에서도 큰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뭡니까 하면 싸움 구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그 어떤 인간 사회의 속성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갈등이 딱 던져졌을 때 싸움이 났을 때 입장을 정합니다. 나는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저건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끼리 투닥거리고 싸우는 거 말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그런 거잖아요.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를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이거 중국 때문 아니야? 아니야. 절반 정도는 중국이지만 절반은 우리나라에 너무 지금 배기가스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그래. 빨리 우리도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싸움이 생겨요.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낫다는데? 현대자동차는 수소차로 간다는데 수소차는 아직 미래가 불투명하다는데 전기차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게 갈등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 술자리나 이제 막걸리 드시다가 또는 뭐 커피 마시다가 이제 싸움이 붙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끼리. 그게 꼭 주먹 다짐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크게 이제 시야를 보면 사회 전체가 입장이 갈리죠. 미세먼지 어떡할 거야? 근데 정치는 왜 무슨 대책을 왜 안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치가 어떻게 할까요? 이 정치가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시작하죠.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여당은 우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과 차별성을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다른 묘안이 없을까? 이 싸움을 하죠. 무엇이 더 나은 방법인지 시민들이 하게 평가받자. 선거 때 평가받자. 물론 이제 미세먼지만 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싸움입니다.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은 어떤 직업이냐? 싸움을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갈등을 발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시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냐? 싸움을 붙인다. 이게 뭐냐?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던지면서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도 시민들 사이에 호응이 일어나면 또 찬반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갑론을박이 일어날 거죠.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이 뭐야? 저 사람이 요즘 저렇게 얘기하는데 난 맞다고 생각해. 뭐 검찰 개혁?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재벌 개혁? 재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우리 경제는 재벌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입장이 갈라지잖아요. 즉 정치인이란 직업은 민주주의 정치는 갈등이 민주주의 정치를 작동시키는 엔진이고 힘이고 정치인은 거기에 어떤 갈등을 집어넣을 거냐를 시민들의 의견을 보면서 판단해서 꺼내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싸움꾼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신 어떤 싸움꾼이다? 의미 있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이 시민들이랑 전혀 관련 없는 문제로 예를 들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쟤를 왜 뽑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정리합니다.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는 갈등이 중요하다. 싸우는 거다. 정치인은 싸우는 직업이다. 근데 어떤 싸움? 중요한 싸움, 중요한 문제로 싸우라고 우리가 뽑는 거다. 근데 정치인들이 여기서도 중요한 건 있어요. 정치인들이 자꾸 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들고 나와 싸우려고 할까요? 요즘 정치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향성이 사실 있습니다. SNS나 이런 거에 저는 폐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그러니까 휘발성, 그 순간에 되게 자극적인 거. 왜 우리 음식도 자극적인 게 맛있잖아요. 단짠단짠이 제일 맛있지 않나요? 예. 근데 건강에 좋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르지 않습니까? 건강한 음식은 사실 대부분 맛이 없더라고요. 네. 건강한 음식은 솔직히 맛이 없어서. 그런데 이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자극적인 음식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물론 가끔씩은 자극적인 걸 먹어줘야 될 때도 있는데 필요할 때도 있어요. 관심을 유발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현실적으로. 근데 그것만 먹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하루 종일 단짠단짠만 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끔은 된장국도 먹어줘야 되고. 정치도 사실 비슷한 겁니다. 그 안에 내용들도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주로 하되, 근데 이제 서로가 너무 자극적인 것만 가지고, 그럼 이제 관심이 어쨌든 자극적인 거에 끌리니까 시민들도. 그러다 보면 시민들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진짜 저 사람들 원래 정치인들 뽑을 때 진짜 뭐 하라고 보낸 거지?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 삶에, 우리 삶에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뽑은 건데 이걸 잊게 되는 겁니다. 단짠단짠 속에 잊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치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제 비유적 표현이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는 갈등은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크게 만들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정당들이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즉 부동산이 문제입니다라고, 부동산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청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 하여튼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문제잖아요. 솔직히 그건 뭐 청주에 있던 누가 봐도 청주 아파트 값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누군가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파트 한 채로 몇십억을 벌지? 사실 이거는 굉장한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굉장히 부동산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이 문제라고 여야가 싸우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그쵸? 싸워야죠. 그 대책을 내야죠. 근데 싸웠는데 대책이 안 나오면 이제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워라 이겁니다.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싸워야죠. 확실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영국이 민주주의의 종주국 중 하나잖아요. 영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한국 국회 싸움은 사실 영국은 그 영국 의회에 영국 채널4라는, 맞나? 채널4인가? 하여튼 영국의 우리로 따지면 공영방송 같은 거 KBS 채널인데 거기는 매주 영국의 여야가 나와서 의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로 따지면 국회 본회의 같은 데예요. 근데 우리보다 좀 훨씬 좁아요. 이 의사당이. 그러니까 우리는 본회의장이 정치 뉴스 보시면 TV에서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국회 그 본회의장이. 영국은 되게 작아요. 진짜 의원들이 이렇게 다닥 붙어 있고요. 여야 간의 이 거리, 그 앞에 나와서 서로 토론하는 이 거리도 지금 저하고 여기 앞에 요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매주 싸우거든요. 모두 모여서. 그걸 한번 기회가 되면 유튜브 같은 데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야유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예, 야유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정말 논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상대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책을 둘러싸고 서로 숫자와 통계를 들이대면서 논쟁합니다. 그걸 매주 전 영국 시민들이 수십 년간 봐요. 매주 방영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걸 시민들이 봐야 그 정당을 찍거든요. 원래 그럼요.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일수록 훨씬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의원들끼리. 그래서 어쨌든 이 갈등을, 어떤 싸움을 우리가 이제 근데 그 싸움의 주제를 선택해 준 것도 사실 시민들이거든요. 선거 때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또 하나 원리는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는 건 민주주의 정치는 제가 아까 잠깐 강조드렸는데 모두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 모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의견이 5천만 명이 똑같을 수 없어요. 사실 그러기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전체주의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의 의견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위에 출발하는 게 민주주의 정치의 장점입니다. 중세에 인류가 중세에 정치를 할 때는 한때는 종교가 정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종교가 사실상 정치 권력을 쥐고 이제 중세 유럽에서 보통 이제 카톨릭이나 이제 기독교 정치가 이제 잡아서 십자군 전쟁 같은 거죠. 근데 인류 역사에서 어떤 정치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종교가 정치를 잡았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상대를 죽이기도 하지만 자기 내부에서 마녀 사냥, 화형식도 하고 뭐 율법을 어기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인류가 종교와 정치는 정교 분리라고 하잖아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게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그걸 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원리는 정치의 원리하고 달라요. 종교의 원리는 뭐죠? 저는 어릴 땐 카톨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종교가 없지만 저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교는 우리 사회의 한 사회에서 정치나 문화나 예술이 줄 수 없는 다른 영역에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근원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는 신의 원리가 있잖아요. 신은 절대자잖아요. 그렇죠? 신의 목소리, 신의 윤리는 이거는 갑론을박을 해서는 안 되는 윤리입니다. 물론 종교마다 각자의 신이 있죠. 그렇죠. 각자의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카톨릭계도 있고 뭐 불교도 있지만 신의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를 잡으면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데 사실 시민들은 그 절대적인 윤리를 모두 지키고 살 수 없어요. 종교적 계율에 있는 우리가 기독교든 불교든 거기에 수많은 계율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하지 마라.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다. 근데 우리가 종교를 열심히 믿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그 앞에서 참회하고 그 앞에서 종교를 믿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수련을 하면서 자기가 좀 더 나은 존재로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되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정치는 절대의 윤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를 잡으면 사실 사회에서 모두가 그 종교적 윤리를 100% 실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에서 버려야 되니까 그럼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하고 정치를 분리하는 겁니다. 즉 민주주의 정치는 특히 뭐냐? 민주주의 정치의 원리는 특히 중요한 원리는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종교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종교에서 같은 신을 모시는데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거는 신의 같은 종교 안에서는 윤리에서 성립할 수 없는. 근데 정치 윤리는 그게 아닙니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의 윤리는 우리의 이견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만큼 꼴 보기 싫은 게 없어요. 되게 화나거든요. 아니 내가 볼 때 이게 너무 맞는 얘기 같은데 저 사람이 그걸 절대 아니라고 해. 인정 안 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이 좁혀지지 않아요. 근데 인정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안 좁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견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사회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수결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기도 하고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운영해보면서 이때가 효과가 더 좋았어. 이때가 효과가 더 좋았어.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맞춰져 가는 거야.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 정치, 제가 아까 이제 국회나 정치로 오게 되면 정치인은 아까 싸우는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갈등을 가지고 우리 문제, 우리 삶의 중요한,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책을 내는데 정치인들은 정답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만이 아니라 사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왜 정답이 아닐까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있다는 논리는 종교의 논리입니다. 그쵸?
신은 대답을 알고 계세요. 저는 뭐 종교가 지금은 없지만 그쵸, 신은 대답을 알고 계셔야 신이죠. 그쵸, 어떤 종교든 대답을 못하면 그 왜 신입니까? 정답이, 근데 정치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알 수 없잖아요. 왜?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쵸? 해답을 찾는 겁니다. 정답과 해답의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근데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조금 낮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미세먼지의 정답이 뭘까요?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중국 효과도 있고요. 실제 우리 그 화력발전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효과도 있어요. 그럼 미세먼지의 정답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중국에 항해가지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중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실제 많은 걸 하고 또 있기 때문에. 중국 효과만이 미세먼지 효과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사실 없어요. 해답은 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를 더 잘해서 중국이 미세먼지를, 한국 쪽으로 오는 미세먼지를 좀 더 덜 배출하게 하면서도 우리 자동차도 전기나 하이브리드나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매연이 덜 나오는 걸로 점점 바꾸고. 최근에 이제 경유차가 그 규제 같은 거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 노후 경유차 뭐 이런 거 사실 거의 끌고 다니지 못하게, 민주주의 국가 이래도 되나 싶지만 뭐 거의 끌고 다니지도 못하게 압박을 엄청 하거든요. 지금 노후 경유차 갖고 계신 분들, 제 주변에 계신 분도 이제 결국은 그 저항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폐차시켰는데, 네. 왜 이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차에 대한 애착이, 그분이 이제 첫 차였거든요. 그 차가. 그래서 엄청 애착이 있으셨는데 어떤 폐차하셨더라고요. 왜냐면 도저히 이제 노후 경유차를 못 끌고 다니게 너무 뭐 이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해답이죠, 이건.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100%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해답을 찾는 거다. 그 해답이라는 건 당면한 그 순간 그 현실에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의 사실 차선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차선책인 경우가 많냐면, 최선을 우리가 알기가 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100% 확신하는 건 없어요. 사회 정책에선. 이건 물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욕망도 있고 자기의 가치도 있고 선호도 있고 취향도 다르시잖아요. 다. 그쵸?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0%로 단일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리법칙처럼 작동하지 않아요. 사회는. 한 사회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 그럼 이제 현실 정치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치인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정치인,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시민 대신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로 오면은, 우리는 어쨌든 대통령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의 정치제도는 대통령제인데, 사실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몇 개 없어요. 미국, 뭐 프랑스, 한국? 그러니까 선진 조금 이제 뭐 OECD 국가 이런 데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대통령제는 좀 민주주의 안에서 특별한 제도라고 얘기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미국식 제도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한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눠진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자기가 다 직접 결정할 수 없고 자기가 직접 시민들끼리 싸울 수 없어서 자기들의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대신 가서 싸워.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그 뽑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의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국회라고 보통 한국만 쓰는데 그게 국회입니다. 국회. 시민들의 대표가 가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촛불 집회도 있었고 뭐 이래서 주권이란 말에 좀 익숙하잖아요. 주권을 위임받는 곳이 어디냐? 국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잘 생각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주권을 내가 어디에 위임했다고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청와대 대통령한테 위임했다고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원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원래 민주주의 정치의 원리는 주권은 국회, 입법부,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는 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 사회의 모든 결정은 사실 법률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률로 하는 게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서 함부로 누군가의 재산이나 누군가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 이게 민주주의 정치 입헌 민주주의 출발이기도 하거든요. 법치주의가 되는데 중요하죠. 법률로 해야 된다. 근데 그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권의 제1기관은 국회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한 이게 되게 센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대통령제가 이 주권을 다시 반으로 쪼갠 거거든요. 국회와 행정부로. 그래서 독특한 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영국은 어떻게 하죠?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국회의원 뽑으면 그 다수당의 당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하죠. 그렇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뭐 연방제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미국 정치 역사는 뭐 오늘 할 건 아니지만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들은 주권이 사실은 쪼개져 있는 거예요. 입법부의 절반, 행정부의 절반. 왜? 행정부도 직접 뽑으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뽑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이게 그래서 좀 어려운 제도예요. 대통령제가 좀 그러니까 좀 복잡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국회에 내가 주권을 위임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나의 민원이나 어떤 지역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권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꾸 대통령이라고 생각. 그거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여러분의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다. 그런 거고요. 뭐 제가 국회라는 제도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그냥 현실 정치를 오늘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회 이번에 21대 국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초기에 얘기했던 게 뭘까요? 지난 20대 국회 말부터 21대 국회 이번에 선거할 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뉴스나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죠. 한국 국회는 일하는 국회일까요? 일을 안 하는 국회일까요? 일 안 하는 국회. 아마 이거 길 가다 시민들 물어보면 한 90%는 일 안 하는 국회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진짜 통계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숫자를 봅시다. 국회 뭐 하는 곳이죠? 국회의 원래 본질은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국회 20대 국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21대 국회니까 지난 국회 통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제출, 그러니까 법안을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만들고 제출했는가, 발의했는가, 법안을 발의한다고 그러죠. 법안을 이제 만들어서 각 국회의원들이 뭐 청주면은 청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시면 청주시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산이든 뭐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국회는 20대 국회 통계로 보면요. 프랑스의 20배, 독일의 60배, 영국의 90배. 제가 지금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프랑스의 20배, 독일의 60배, 영국의 90배 법률안을 많이 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7배 많잖아요. 그렇죠? 7배 많아요. 미국이 우리보다. 미국의 국회의원들보다 2배 더 법률을 많이 냈습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한 3배 조금 안 되거든요. 일본보다 6배 법률안을 많이 냈습니다. 법률 통과는 어떨 것 같아요? 통과 비율도 훨씬 더 통과는 좀 다르고요. 가결 반영 건수도 우리가 미국과 비교해서 21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안 가결 반영, 그러니까 낸 법률안이 얼만큼 결국 가결됐냐, 본회의에서 마지막 땅땅땅해서 통과되는가, 미국과 비교해서 21배 높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숫자로는 더 우리나라 국회는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20대 국회까지 법률을 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7대 국회랑 20대 국회랑 보면 법률안 1인당 국회의원 1인당 발의한 국회 전체가 발의한 법률안 수가 3배가 늘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13대 그러니까 민주화된 초기 국회보다 지금 국회가 한 10배쯤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근데 여러분은 우리나라 국회가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시기에 체감하시기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느끼시나요? 이거 숫자잖아요. 숫자로는 우리나라 국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쫓아올 수 없을 만큼
20배, 60배, 90배예요. 예, 몇십 배 더 많이 일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다는 거보다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적인 꼼수지요. 예, 그러니까 실적으로 볼 때는 제로 베이스인데 그렇죠. 양쪽으로 먹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오타자 수정하는 거지. 네. 범죄가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잖아요. 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오탈자 수정 이런 것만 있진 않아요. 사실은 정말 수많은 다양한 법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국회가 일을 잘한다. 우리의 대표들이 일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양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양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질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까 싸움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전제가 있었죠. 싸우되 중요한 문제로 싸워라. 그러니까 법률안도 국회도 일을 하되 양적으로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질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경향성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까지는 그럼 그때도 그냥 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법안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언론들이 특히 정치 기사나 언론들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시민단체들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법률안을 얼마나 많이 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민단체들도 그걸 모니터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언론들도 그걸 가지고 평가했어요. 아, 어느 국회의원 한 5선 국회의원인데 5선이면 국회에서 굉장히 적이잖아요. 다선 국회의원인데 지난 4년간 법률안 2개밖에 안 냈대. 이게 이제 언론에 막 나고 이런 겁니다. 심지어 정당들이 법률안을 몇 개 제출했는지를 각 정당들이 공천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게 최소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아니, 공천에 반영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들이 그 기사들에 다 내는데 언론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그거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법안 2개밖에 안 냈어, 이 사람 3개밖에 안 냈어.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되는 법안이든 안 되는 법안이든 마구마구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보이니까. 왜?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평가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2가지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에 국회의원이 집중 안 하게 되죠. 그쵸? 자기는 진짜 중요한 문제, 청주시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 공천 받으려면 또 시민단체한테 욕 안 먹으려면 정치부 기자들한테 언론에 이거 안 날려면 그냥 마구마구 법안 찍어내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법안이라도. 이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에 집중을 못 하겠죠, 정치인이. 근데 서로가 다 이렇게 하면은 법안 건수가 지금 20대 국회가 2만 건 가까이 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각자가 낸 법안이 올라와가지고 아까 싸워서 논쟁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이제 서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법안을 낼 거니까 행정부도 법안을 내고.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 또 남의 법안을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정당이 낸, 다른 사람이 낸 법안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서로 검토하라고 있는 게 상임위잖아요. 딴 사람 법안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는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온 것들을 대충대충 정리해서 본회의에서 몇백 건씩 한꺼번에 통과시킵니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 본회의 한 번 할 때 몇백 건씩 통과시켜요. 그때 올라오는 법안들 국회의원들 물어보잖아요. 자기는 무슨 법안이 올라왔는지도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해요. 왜? 물리적으로 볼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그걸로 몇백 개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봅니까? 보좌진 9명 가지고 직원 9명이나 그거 몇백 개를 그 하룻밤 사이에 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치에 제가 볼 때 국회 이거 이제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건데 민주주의 정치의 어떤 퍼포먼스는 양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이 한때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그런 게 있었어요. 양으로 평가할 수 없다. 질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나 맛집이냐. 양 많이 안 줘도 양을 많이 주는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맛집이 맛집이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 얼마나 맛있는 걸 내놓느냐. 심지어 빨리 안 내놔도 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4년? 8년?
심지어 그렇게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 4년 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 하나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그쵸? 4년 만에 뚝딱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라면 심지어 빨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국회가 맨날 20대 국회든 21대 국회든 국회가 열리면 이런 거 있어요. 그 뉴스 보실 거예요. 뭐 올해 국회 1호 법안은 누가 냈다. 그 국회의원마다 저의 1호 법안입니다. 막 해서 이제 이 국회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요. 지금 21대 국회가 열린 지 이제 몇 개월, 반년도 안 지났잖아요. 반년이 뭐야. 5월 30일이니까 한 4개월 지났잖아요. 법안이 수백 개가 뭐 몇천 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인데 법안이 몇천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까요? 아니, 초기에 진짜 중요한 법안이면 1호로 냅니까? 아니죠. 중요한 시기에 내야죠. 그쵸? 청주시를 대표하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청주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법안을 내는데 1호 법안으로 냈다? 사실 그럼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 1호 법안이, 역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이 통과된 게 별로 없어요. 네. 중요한 법안, 중요한 시기, 그 문제가 논의되는 어떤 중요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사실 그때 중요하게 길게 논의하는 게 맞죠. 이게 이제 뭐 한국인의 빨리빨리 습성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그런 걸 자꾸 언론도 띄워주고 사람들도 막 그거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실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런 압박을 받겠죠. 아, 우리도 옆에는 1호 법안 냈다는데. 그러면 기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합니다. 여기는 의원실은 왜 1호 법안 안 내? 1호 법안이 뭐예요? 1호 법안 왜 안 내세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1호 법안도 안 냈대. 기사 씁니다. 기사 써요. 그런 기사를 막 써요. 시민단체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의원은 아직 1호 법안도 안 냈대. 되게 일을 못하는 의원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는 패스트푸드가 아니거든요. 왜 빨리 안 나와요? 이게 아니에요. 정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국회는 아까 말씀드린 상임위가 있고 전체에서 이제 이거를 뭐 제가 제도 설명은 굳이 깊이 안 드려도 이미 아실 거예요. 그렇죠? 상임위가 있고 뭐 법사위가 있고 본회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오히려 문제는 이 상임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상임위를 할 때 막 수백 개씩을 다루게 되면 진짜 그 상임위의 중요한 문제를 세밀하게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선진국가들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국회에서는 법안 한 건을 가지고 거의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1인당 법안 발의 건수가 한 4건이 채 안 될 거예요. 예. 그리고 1년에 그 상임위에서 다루는 법안의 건수도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법안들을 내지도 않고 불필요한 법안을 내는 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저 사람 이상한 정치한다. 이상한 사람이다. 미쳤나 봐. 왜 저런 이상한 법안을 내지? 통과되지도 않을 걸, 중요하지도 않은 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많이 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법안들을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검토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나오는 법안 2만 개 중에 진짜 우리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법안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사실. 네. 근데 중간에 이거 휴식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쭉 일단 간 다음에 질의응답하기 전에 잠깐 할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 사회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 정치가 사실 비슷한 경향성이 있는데 정치를 콜로세움이라고 아시죠? 로마의 원형 투기장. 그 안에 무슨 원형 투기장 안에서 검투사들의 싸움처럼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전하는 거, 무슨 격투기 보듯이, UFC 격투기 보듯이, 아니면 무슨 복싱 경기 보듯이, 격투기 게임 보듯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좋으니까 우리 편이만 이기면 된다. 어느 쪽이든.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열광하고, 뭐 좋아요. 이제 페이스북 좋아요, 뭐 좋아요 누르고 트위터에서 뭐 리트윗하고. 좋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하는 건 시민으로서의 굉장히 훌륭한 어떤 자세입니다. 민주시민의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결과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편 이겼어. 이게 지금 스포츠 게임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뭐 손흥민이 3골 넣었대. 뭐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겼대. 이게 아닙니다. 정치는 우리가 국회의회라는 공간, 정치라는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전 세계 정치가 비슷하게 민주주의 정치가 안 좋아지는 경향성은 한국 정치 특히 그런데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를 사람들이 잘 안 본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 양극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정치를 마치 연예인이나 자기가 이제 팬심을 투영하는 연예인이나 무슨 검투사나 격투기 선수나 스포츠 선수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기는 승부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싸움 속에서 어떤 결과물을 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만 개의 법안이 나오지만 그 숫자만큼 또는 뭐 영국의 60배 뭐 일본의 6배라고 하는데 그 많이 일하는 양만큼 우리 삶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국의 20배가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정치는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은 뭐 때문에 일하는 사람일까? 정치인은 뭐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치인은 본질은 권력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권력을 다루는데 권력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 쓰면 우리 삶을 좋게 만들지만 나쁘게 쓰면 우리 삶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권력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그 위험한 것을 다루는 존재입니다. 위험한 것을 다루는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위험한 것을 다루는 직업들의 특성이 있죠. 이게 그냥 우리 일상에서 위험한 직업들의 특성이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떤 명예심 같은 게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불 속에 뛰어들고 얼마나 위험한 직업입니까? 그쵸? 아니 군인도 비슷하잖아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러면 아니 근데 목숨보다 내 목숨이나 이런 거 내 가족과의 삶이나 이런 거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람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소방관들이 어떻게 불 속으로 뛰어들까요? 돈을 많이 줘서요? 우리나라 소방관들 그렇게 돈을 뭐 연봉 한 3억 5억씩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을 다루는 직업은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명예심이 있어야 움직이는. 뭐죠? 존경 같은 겁니다. 미국이 9.11 테러가 났을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이게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그쵸? 그 비행기가 와서 이제 소위 뭐 벌써 9.11 테러가 워낙 오래전이 돼서 뭐 그래도 대충 제가 연배를 보니까 기억하시죠? 네. 비행기가 이렇게 쌍둥이 빌딩에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이 타고 있고 이게 이제 무너지기 직전인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의 소방관들이 수백 명이 그걸 뛰어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방관들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돈 뭐 100만 달러씩 줄 테니까 뭐 저기 들어갔다 오면 100만 달러씩 줄 테니까 하면은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을 다루는 직업은 돈만으로는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예, 그러니까 어떤 존경, 그러니까 미국은 소방관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군인에 대한 존경이 미국이 이제 유명하죠. 군인에 대한 어떤 굉장한 시민적 어떤 존경 이런 게 있는 건 그래야만 그 위험한 일을 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도 사실 위험한 걸 다루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치인에 대한 존경이나 또는 그 두려움, 어떤 약간의 거리감 이런 걸 뒀던 이유는 그런 거에 있습니다. 명예. 정치인들 국회의원이 연봉 얼마 받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국회의원이 돈 때문에 움직여요. 국회의원이 연봉 지금 1억 한 3천 정도 받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뭐 월급을 0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의 국회의원 월급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많이 받나? 그러면 딴 나라랑 비교하면 되잖아요. 보통 나라마다 그 어느 정도에서 정해지면 그 나라의 국회의원의 대우와 유사한 그 공무원, 고위공무원과 연봉을 보통 수렴합니다. 맞춥니다.
대부분 차관급에서 맞춰집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국회의원 월급을 1억 3천 해놓은 건요. 우리나라 행정부에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잖아요. 차관은 보통 뭐 차관도 정치인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이제 그 공무원들이 쭉 승진하면 마지막 꿈이 차관이라고 하잖아요. 관료가 갈 수 있는 장관은 보통 정치인이 뭐 장관도 관료 출신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관급에 맞춥니다. 그 대우도 차관에 맞춰져 있어요. 뭐 의전 코드라고 하죠. 뭐 일반적으로 그런 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관이 한 1억 3천 받거든요. 1억 2천 한국이 장관은 한 1억 5천 6천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코드를 맞춰요. 그 나라의 의회 의원은 장관 또는 뭐 차관 정도에 맞춘 그렇게 수렴하거든요. 우리도 그냥 맞추는 겁니다. 많이 받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근데 공무원은 1억 3천만 원을 받는데 차관이 왜 시민의 대표는 그걸 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월급을 줬을까요? 민주주의에서. 처음에는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에 민주주의 정치 초기에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한테 월급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때는 귀족들만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귀족들만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때는 노동자나 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대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다 귀족들이 했어요. 민주주의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필요가 없죠. 명예직인 거예요. 나는 귀족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산업화 초기에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사회 문제가 생기고 여성들도 참정권을 얻게 되고 일반 평범한 시민들도 참정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대표를 보내잖아요. 국회에. 국회의원에게 우리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달라고 처음 요구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자의 대표를 국회의회에 보냈어요. 처음에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국회의원에게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가족이 있고 뭐 이런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처음에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 대표가 일하는데 월급을 주지 않냐. 이걸 요구해서 월급이 생긴 겁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의회 의원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한 건 시민들이 나의 대표에게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 지금 한국에서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진짜 월급을 0으로 하고 당신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하면 모양새는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뭐 국회의원 월급도 안 받고 돈 관심 없이 봉사하는 직업이야. 누가 하려고 할까요? 사실 그러면 비록 돈은 별로 없고 가난은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뭐 정말 중요한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월급이 없으니까. 가족을 버려야 되니까. 그 사람도 가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필요 없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미국은 우리는 정치 자금 국회의원이 1인당 1년에 모금할 수 있는 정치 후원금이 있어요. 우리 얼마죠? 1억 5천만 원입니다. 1년에. 국회의원 한 명당 1년에 1억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선거가 있는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총선이 있는 해, 뭐 선거가 있는 해에는 뭐 지역구 국회의원은 거기에 플러스 1억 5천 더해서 3억 원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건가요? 사실 1억 5천, 1년에 1억 5천, 많은 거 아니야? 1억 5천만 원 다 채우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많지 않습니다. 한 절반 조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근데 사무실 하나 내면 얼마가 들어가죠? 임대료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그걸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후원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공간하고 월세 내고 그러면 사무실 텅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도 한 명 있어야 되고 지역에. 사실 그러면 1억 원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죠? 사람 쓰는데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 안 주면 임금체불이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은 근데 왜 그걸 안 뒀을까요? 1억 5천이면 미국 돈으로 얘기하면 얼마쯤 되게 1억 5천이면 한 15만 달러가 한 3, 4만 달러. 근데 미국은 지금 정치자금 막 몇백만 달러, 어떤 의원이 활동 잘하면 막 몇백만 달러가 돈이 정치후원금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해놓은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시민들이 작은 돈들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는. 저기 훌륭해. 근데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억 5천만 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계좌를 닫아야 돼요. 후원금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해 봅시다. 아니 정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이게 1억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억 5천 이상은 돈을 모을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어쨌든 돈이 많지 않은 재벌이 아닌 이상이야. 돈이 많은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원래 뭐 기업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돈이 많잖아요. 뭐 지금은 국회의원 아니지만 이제 울산의 정몽준 뭐 이런 분들은 뭐 본인이 뭐 재벌 회장이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국회 정치인들이 뭔가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당연히 나 재선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눈을 자꾸 돌릴까요? 그럴 때 뇌물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월급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경제적인 지위를 유지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뇌물에 취약해집니다. 예, 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예, 실제 일종의 경제 논리로 이렇게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국회의원은 월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국제 비교를 해봐도 그 나라의 의원의 월급과 그 나라의 평균 임금과 이게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많지 않고요. 뭐 이런 국회의원 특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좌관을 쓸 수 있다. 9명. 이것도 다릅니다. 미국은 몇 명 쓸 수 있을까요? 18명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니까. 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행정부를, 의회제, 내각제를 하는 나라는 곧 입법부가 행정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통령제는 행정부 따로 뽑고 입법부 따로 뽑으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진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내각제를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국회의원이 그 정당이 집권하면 자기 당의 당 대표가 총리를 하고 장관하고, 그럼 거기는 행정부 관료가 사실상 정당을 지원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내각제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보좌진의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숫자가 몇 명 없다더라, 이 얘기는 내각제라서 그런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내각제라서 거기도 국회의원 비서가 의원 1인당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 숫자가. 근데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 18명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분리시켜 놨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공무원들이 자기의 지원군이 그렇게 할 수 없죠. 공무원이 특정 국회의원의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왜? 우리는 삼권 분립이니까. 내각제가 아니니까. 사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국 정치 후원금을 훨씬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자꾸 쓸데없이 기업들에게 어떤 뇌물이나 기업들의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검은 돈에 취약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소액 후원금을 많이 보내줘서 그걸로 풍요롭게 정치, 즉 재선 걱정 없이 지역구 사무실에 뭐 존뜻 쪼들릴 걱정 없이 사람 더 써서 여기 청주 시민들의 의견도 더 들으러 다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치 후원금의 한도를 훨씬 높여야 됩니다. 한도를 사실 없애는 게 더 좋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걸 없애면 자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럼 투명하게 하되 한도를 없애면 되는 겁니다. 투명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투명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투명하게. 예.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정치인이란,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으로 정치가나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치가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국 정치인들은 저희 봉사하러 나왔는데 이걸 본인들이 더 많이 해요. 자꾸. 근데 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의미는 우리 같은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서 그 임무를 부여받은 명예로운 시민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정치인의 원래 본질적 의미는 그러니까 봉사자가 아닙니다. 봉사는 모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치인은 평등한 시민적 관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시민이든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가 출발된 거거든요. 봉사한다는 건 원래 어떤 논리, 누구의 논리였는지 아세요? 귀족들의 논리였어요. 귀족이 저 가련한 평민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야지, 그게 귀족의 명예야. 이 논리입니다. 원래 봉사한다는 의미는. 근데 민주주의 정치는 귀족이 아니잖아요. 당신 특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시민이야. 근데 우리 시민들 중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 거야. 사실 평등한 관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우리가 현실 정치, 한국 정치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또 중요한 것은 정치는, 그러니까 정당, 정치인, 정치는 국민 모두를 대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것도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맨날 저는 국민들을 위해 나왔습니다. 또는 뭐 국민 전체를 위해 제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국민 모두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역에 출마하시면서. 근데 아닙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모두를 대표하라고 뽑는 게 아니고요. 부분을 대표하라고 뽑는 겁니다. 예, 부분을 대표해라. 너는 어떤 부분을 대표할래라고 묻는 겁니다. 시민들이. 근데 다 모두를 대표한대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쵸?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사랑한다는 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듯이 사실 국회의원, 특히 의회 정치인, 정당은 모두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대표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대표하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생각의 경향성에 따라서. 그게 정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정당이 되겠죠. 그쵸? A정당, B정당, C정당, D정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대표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따로 있겠죠. 그쵸? 아니, 각자가 대표하는 게 똑같으면 같이 있어야죠. 정당을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근데 아까 민주주의는 모두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생각이 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저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알고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당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생각의 큰 경향성만큼. 근데 정당의 숫자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회에 그럼 정당의 개수는 여기서 정당의 개수라는 건 아주 작은 정당들 말고 주요한 정당, 그 사회의 크게 집권에 관련하는 주요한 정당의 개수는 그 사회에 그래서 주요한 갈등의 개수랑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수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수많은 부분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의사들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거랑 좀 다른 약사들의 이익도 있고 건축하시는 분들의 이익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일일이 다 하나씩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국회의원 예를 들면 300명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정당은 이게 어디면 이 이익들이 유사한 이익끼리 모입니다. 유사한 이익들끼리, 대충 유사한 이익들끼리, 서민들끼리, 뭐 노동자들끼리 이렇게 대충 뭉치고 조금 기업 쪽, 기업이 중요하니까 친기업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어떤 나라, 우리나라는 또 어떤 거죠? 우린 분단 국가니까 북한에 대한 입장,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 사회의 정당의 개수, 그러니까 정당의 개수는 그 사회의 주요한 갈등의 개수랑 유사하다. 그래서 딴 나라들이 양당제가 많다. 어떤 나라들이 양당제다. 미국이 양당제죠. 그 나라의 주요한 갈등이 양당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개. 경제 관련된 입장이 한쪽이 조금 더 친기업, 한쪽이 약간 노동자나 약간 이제 중산층, 이게 민주당, 공화당. 그걸 중심으로 인종 문제도 슬쩍 이렇게 갈려지고. 왜? 미국이 이제 뭐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이런 인종들은 중산층 이하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크게 나눠서 양당제로 되는 겁니다. 영국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노동당과 보수당. 영국에서 그게 갈릴 때는 노동 문제, 즉 영국은 이제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하고 노동 문제가 굉장히 일찍 아까 제가 예를 든 수많은 노동 문제가 이제 영국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심으로 갈등이 크게 나눠진 거죠. 보수당 대 노동당. 뭐 중간에 자유당도 있었는데 그 갈등이 이제 점점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 정당이 대표하던 갈등은 이제 시민들한테 뭐 이건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 크게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모두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나라의 정당이 한 개야.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그 나라의 정당이 한 개야. 주요한 정당이 맨날 50년 동안 그 정당만 집권해. 이러면 그 나라가 민주주의일까? 그 나라 시민들이 모두가 자기 어떤 일상에 자기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대표된다고 느낄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시대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거 여러분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심각하니까 이게 날씨도 그렇고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근데 환경 문제 한 20년 전에는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였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별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당들이 뭐 얘기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야 이거 지구온난화 이거 심각한 것 같아. 뭐 이거 기후변화 심각한 것 같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정당이 그러면 어떤 정당이 그런 얘기를 해주든지 기존에 있던 정당이 그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정당들이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 정치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 시민들의 지금 관심사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뭡니까?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기존 정당들이 그 내용을 흡수하기도 하죠. 네. 야 요즘에는 시민들이 이 환경 문제 이거 얘기 안 하면 우리가 표 못 얻어. 그러면서 그 정당이 이제 그 문제를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면은 3당이 출현하는 거고 기존 정당이 그 문제를 잘 흡수해서 아유 뭐 내가 원래 찍던 우리 공화당이 뭐 환경 문제도 잘 하겠네 보니까 그냥 공화당 찍을래. 새로운 정당 출연해도 나는 뭐 별로 쟤네는 뭐 신생 정당이니까 별로일 것 같아. 아이 환경 문제도 공화당이 잘할 거야. 그럼 공화당 찍으면 양당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개수와 뭐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분을 대표하니까 모두를 대표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새로운 문제들을 접근하려면 그런 부분을 대표하는 게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대표하는 것들이 다시 기존 정당이랑 흡수돼서 통합되든지 아니면 스스로 독자 목소리를 내든지 이런 게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한국에선 또 단결 이게 사실 우리가 군사주의 이제 군사 정권을 겪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사실 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뭐 북한과의 뭐 이 속에서 우리가 단결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무너진다. 그래서 누가 다른 목소리 내면 뭔가 우리 사회는 조금 이렇게 그렇게 여기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도 그런 경향성이 여전히 알게 모르게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이게 연령대가 높은 분들에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건 사회에 남아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예, 그런 경향성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면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워왔고 아직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정치인은 부분을 대표해서 열심히 자기가 대표하는 부분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문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치에서 중요한 건 싸우는데 이게 이제 승패가 아니라 결국은 한쪽을 100% 제압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100% 제압하면 그 순간 약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기도 해요, 사실은. 한쪽을 100% 제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6대4든 대부분 5대5인데 6대4든 5대5든 5.5대 4.5든 그 순간의 힘의 약간의 우위에 따라서 타협됩니다. 조율돼요. 근데 정치라는 곳은 또 하나의 중요한 능력은 이걸 얼마나 잘 하느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죠. 모순이잖아요. 정치는 잘 싸워야 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근데 잘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잘 타협도 해야 돼. 가 되는 겁니다. 싸움을 최대한 잘해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청주시를 지역구로 여기 청주에 어디를 뭐 제가 지금 청주시 지역구로 하고 계신 국회의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청주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 계신데 청주 시민들이 너무 절실하게 바라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잘 싸워야 됩니다. 잘 싸운다는 건 뭡니까? 청주시라는 서울시도 아니고 부산시도 아닌 예를 들면 한국의 1대 2대 도시가 아니잖아요. 아닌 이 도시의 어떤 시민들이 겪는 문제를 전국적인 문제로 만들어야겠죠. 국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띄워야겠죠. 이거를 갈등을 키운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갈등의 규모를 키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동자 국회의원이 하는 것도 비슷한 거죠. 어떤 노동자의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규모를 키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이거 언제부터 청주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됐지? 우리 국회에서. 근데 여기 막 들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래지향적 문제가 있어. 이게 다뤄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청주시만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시도 막 들이댈 거잖아요. 서로가. 표현이 제가 너무 싸구려면 죄송하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장이 열리면 다 뛰어들어서 이제 왜 여기만? 당연히 딴 데도 이렇게 될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드는 거지만.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느 순간은 청주시가 100을 먹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성공적일 때면 아마 6대 4일 거예요. 6대 4만 해도 아마 성공일 겁니다. 왜? 이 여러 가지의 조건의 차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그쵸? 인구 규모, 뭐 이런 걸 다 고려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타협을 얼마나 유리하게 잘 하는가. 이 경쟁하지만 또 조율을 잘 하는 거. 이게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정당의 능력이고, 정치가의 능력이고, 사실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세련되게 타협하는 거. 그러니까 정치는 본질적으로 타협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단어가 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우리는 이제 대쪽 같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서 대쪽같이 싸우다가 이제 장렬하게 사나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전히 사극을 좋아하는 게, 사극은 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사극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사극은 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니까 그거는 타협하고 뭐 이렇게 그러지 않는, 실제는 우리나라 왕정에서도 다 타협하거든요. 밑에 그 세력들끼리. 근데 어쨌든 시민들이 사극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극은 여전히 정조를 계속 다루잖아요. 사극마다 정조 아시죠? 영조 다음에 정조. 비운의 개혁 군주. 근데 저는 사실 계속 사극에서 그렇게 정조를 다루면서 솔직히 불만이에요. 왜? 그건 왕정이죠. 그 안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민주주의의 원리나 이런 것들은 사극에서는 표현하기 어렵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과 왕과 청와대와 이걸 일치화시키는 이미지를 자꾸 우리 머릿속에 자꾸 만들어요. 근데 우리 정치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국회에서 우리의 시민 입법부의 대표들이 어떻게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논쟁하고 싸워서 타협하는가, 그리고 결과를 내는가. 사실 이것도 조명해줘야 되는데 사극에서 그거를 조명할 수는 없죠. 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국회가 없었으니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갑자기 드라마 얘기를 빠져서 죄송한데요. 저는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 드라마, 사극이 발전하고 있지, 여전히, 그러니까 오히려 정체되고 있다. 한국의 사극이 옛날에는 참 정치를 잘 다뤘잖아요. 뭐 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용의 눈물 이런 거 보면서 사실 정치를 빗대서 사람들이 그 사극을 열광하는 건데, 저는 한국의 사극이 정체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사극이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얘기가 딴 데 돌렸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잊을 때가 많아요. 예. 근데 정치는 어쨌든 타협으로 성과를 내는 거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제가 정신없이 제 일방적 주장을 막 강요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